일단 한번 판례를 보려고 합니다. 이익 소각의 사례들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익 소각의 추세는 어때요? 요즘에 대법원 판례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갈래로 치면은 크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뉘죠. 예. 옛날처럼 무조건 이익 소각하면 국승, 납세자 패가 아니에요. 납세자들이 이기는 사례들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승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납세자들이 이기는 판들도 나옵니다.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납세자들이 이기는 판은 어떤 판일까요? 이익 소각을 했는데 납세자가 이겼어요. 그거 니네가 말한 이익 소각 인정.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회사에서 이런 거 교육 안 해주나요? 그냥 딱 트렌드가 그래요. 소득의 귀속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요. 저게 대부분 배우자한테 지분 증여를 하고 배우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을 해서 자사주로 취득을 해서 회사의 잉여금으로 소각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각대금이 실제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는지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게 오너한테 다시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야 결국은 네가 갖다 쓰려고 배우자 증여라는 형태를 갖다 쓴 거잖아. 그러면 실질과세상 네 돈이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절차는 다 부인. 그냥 배당 처분. 맞나요? 판례들 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그게 그러니까 국승했던 사례 보면은 배우자가 이익 소각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서 이긴 사례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다 뭐냐면 그러니까 특권자 가족들이긴 한데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 형제 이런 경우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한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들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내 아들한테 지분 증여를 했고 그 아들이 우리 회사에다가 이익을 소각해서 돈을 받아가서 그 돈으로 자기가 자기 사업을 했어요. 자기 대출금을 갚았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기는 사례들로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과정을 만들어서 대표회사가 그 돈으로 가지급을 청산한다거나 대표회사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결국은 다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트렌드는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제안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판례를 좀 볼 건데요. 뭐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내용 보려고 하면 2-3시간 안에 다 못해요. 근데 이제 큰 틀을 보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얘는 심사 청구 2022년 4월 20일 예고 아마 최근 판례일 거예요. 결국은 배우자한테 증여한 거 네가 가진 건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걸로 구색만 갖춘 거잖아. 그러면 그냥 야 이익 소각이야 이렇게 판단한 사례들. 저거는 부부가 주식 교환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저것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얘는 21년 판례예요. 수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고요. 네. 얘는 납세자가 이겼어요. 너 그렇게 추징하면 안 돼. 단정하기는 부족함.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쟤는 서울 고등법원 판례고 2021년 8월 판례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대요. 국세청이 이겼어요. 국승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보여드렸던 판례 5가지에 대해서 소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최근 판례 보면요. 22년 사건인데 판결은 23년 4월에 나왔어요. 국패. 그러니까 국가가 졌어요. 대법원 판례는 아니에요. 네. 이거 아마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4월 23일이니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안양 세무서가 납세자하고 고등법원 가서 싸워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건의 트렌드를 봤더니 2018년에 처음 그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을 한 거예요. 18년에. 그리고 기획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 너 이거 형식만 이렇게 갖춘 거지 그냥 사실은 이익 소각이야. 이렇게 해서 약 2억 2,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어요. 기획조사로. 그래서 처음 판례가 나왔고 납세자가 억울해요. 다시 해요. 이렇게 해서 재심해서 지금 납세자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까지 판례가 남았겠죠. 안양세무서에서 또 그러려니 하지 않고 또 네, 상고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사건을 2018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이슈는 2019년에 생겼겠죠. 19년에 18년 네가 신고한 거 잘못했다라고 해서 18년 거 세무조사 맞아보시거나 그 기획조사 맞아보시면 처분 명령이 떨어져요. 너 그때 이거 신고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신고해서 다시 신고해 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예, 너 그때 소득금액 1억 아니야, 8억이야. 그래서 네가 세금 2천이라고 했는데 2억 2,500이야. 이렇게 신고해 라고 고지가 날라와요. 그럼 나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고지를 받는 날부터 거기 납세 기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납세 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항소할 건데? 상관없어요. 네. 안 끝났잖아요. 그쵸? 이번에 세금을 냈을까요? 이거 최근 판례거든요. 안양에서 썼던 담당 세무사가 아시는 분인데 저 세금 못 내고 있어요. 예, 저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통장에 지금 압류가 걸려 있어서 영업 자체를 못해요. 안양세무서에서 상고 가면 대법원 가면 또 한 1년 걸릴 텐데 버틸 수 있을까요, 기업이? 이겼다 하면 저 기업은 계속 영업행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금을 낸 게 아니니까 추징돼야 돌려받을 게 없잖아요. 압류나 풀겠죠. 다시 영업활동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밑에 사건 뭘까요? 국승이에요. 똑같이 2018년에 배우자증여 이익 소각했어요. 그리고 기획조사로 저거 기획조사 많이 했잖아요. 18년, 19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기획조사 그 사건입니다. 2억 7천이 처분됐어요. 내라고. 2021년 11월 2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19년, 20년, 21년, 22년 네, 22년 4월에 종결됐으니까요. 4월까지 끌고 결국은 국승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소송비용 다 물어야 되는. 그렇죠? 4년 동안 2억 7천이라는 세금을 못 냈다라고 하면 저 기업은 냈어요. 내놓고 싸우긴 했는데 못 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산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억을 세금을 체납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업체가 입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들하고 거래될까요? 기존에 했던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때요, 지점장님? 이런 얘기 하나요, 지점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요 두세 달 사이 7건이 저희한테 헬프 요청하신 사례들이에요. 저희한테 제가 세무사가 아닌데 이걸 도와달라고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 쓰고 있는 대출들이 지금 다 상환 조치된 거예요. 통장에 압류가 걸리고. 네. 여러분들 세금 체납이 생긴다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세금 100만 원, 200만 원만 생겨도 국민연금 1년만 몇백만 원 안 내도 압류가 들어오는데 세금 2억 몇 천이 3, 4년 체납되면 거의 모든 자산이 압류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 세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로 바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대출이나 고용지원금도 신청해 보신 기업들 다 아실걸요. 압류 사실이 사라지고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 신청 자격이 생겨요. 그렇죠. 세 번째 사건 볼까요? 네, 마찬가지 2019년에 배우자 증여하고 이익 소각한 사건입니다. 또 국승했네요. 이제 2019년에 실질조사, 기획조사하고 실질조사했던 사례들이에요. 2018년에 소득세 처분이 됐고요.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19년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빨리 끝난 거예요. 예, 국승. 예. 얘들이 상고심 안 간 거예요, 그냥. 21년 대법원 판례 볼까요? 2016년에 주식 교환하고 배당 소득으로 과세해서 자사주 소각했던 사례입니다.
최초 판결을 국 패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국이 패했어요. 국세청이 졌어요. 그쵸? 여기 지금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저거는 아들 회사랑 아빠 회사가 주식 교환을 하고 그거를 소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사례였어요. 과세 처분이 된 게 18억인가 19억이에요. 그렇죠. 국세청하고 싸우는 동안 18억, 엔간한 중소기업이 세금 18억 내놓고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동안에는 나는 계속 체납으로 간 거예요. 18억 세금 체납한 업체가 정상적인 상거래가 될까요? 그래서 국패, 내가 이겼어. 근데 내가 세금을 낸 게 있어요, 돌려받죠. 그렇죠. 그럼 난 신용등급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금융거래 정상적으로 되나요? 자, 세금 18억 체납된 업체가 다른 건 다 냈을까요? 그렇죠.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예. 2018년에, 13년에, 네. 이 액수가 정확히 아는 게 이제 건수가 여러 건이었어요. 네. 건수가 여러 건이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07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합치면은 뭐 19억 몇 천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10에서 20억이라고 썼습니다. 국승이에요. 네. 13년 사건이고 21년에 종료됐어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돈이 있어야 소송을 바로바로 대응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기고 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로 현장감들이 없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익소가 법인 영업을 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업체 입장을 전혀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 논쟁이 생기고 과세 당국이랑 분쟁이 생기면 기업한테 처음 발생하는 거는 어쨌든 과세 분쟁이 생겼다는 거 과세관청에서 나한테 세금 내세요라고 부과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 상태에서 내가 세금을 못 내면 나는 그때부터 체납자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익 소각을 제기하고 법인 영업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10몇 억씩 들고 있는 업체인가요? 어때요, 대표님? 그쵸. 근데 이게 진짜 10몇만 보험 설계들이 받는 법인 영업이에요. 교육받는. 그냥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망하거든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관리형 비즈니스는 우리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치고 빠지는. 계속 새로운 고객들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기존 고객들이 망가지건 말건 던졌고 계약했고 일정 기간 계약 유지되면 우리도 고객도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재작년에 기획조사하고 실질조사에서 터졌던 사건들이 이제 재심 상고심 가면서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온 건 이제 대표님들이 대출 때문에 연락 오시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 들어보셨나요? 세금 체납이 길어지고 압류가 걸리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한테 너 기한이익 상실됐어 라고 공문을 보내요. 너랑 나랑 약속하고 네가 약속 안 지켰잖아. 이자를 더 내던가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정 최고이자를 그때부터 계속 내야 돼요. 어때요? 팀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들. 제가 법인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도 뒷감당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오는 건 다 은행에서 문제가 돼서 오신, 저희는 세금 상담을 아예 이런 영업을 안 하니까 저희한테 이런 거 오지 않는데, 최근에 6, 7분이 온 거는 이렇게 재심 상고심 가면서 세금으로 싸우는 와중에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중진공에서 기한이익 상실 청구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금이 체납 중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담보 갖고 와도 대출이 안 돼요. 신불자인데? 압류 걸려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 이슈로도 활용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뭘 표현해야 될까요? 몸에 먹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살모사? 살모사 먹으면 몸에 좋대요.
예, 근데 뭐 돌대 내가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죽을까요? 그렇죠. 덤벨 운동하면 좋대요. 근데 100일 지난 애한테 덤벨 손에 붙잡히고 들어봐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을 가를 지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내 제안이 내 처방이 그 사람들이 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상황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냥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면 예, 싸우면 되고 우리가 맞았으니까 끝까지 싸우라니까요. 근데 싸우는 동안에 세금 체납자로서 겪어야 될 리스크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특허 거래 요즘에 많이 하죠. 저희도 이번에 2건이 특허 거래였는데요. 특허 거래도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 거래 특징들은 뭐냐면요. 대법원 판례나 법원 공시에 가서 판례를 보시잖아요. 특허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특허 거래는요. 국이 패한 사례가 제가 90몇 개를 봤는데 한두 개예요. 근데 패한 것도 국이 패한 게 아니에요. 상고 중인 거죠. 진행 중. 이렇게 사건들 보면 다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 나온 건 별로 국이 패한 판례는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특허 거래는. 저건 논점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업무 시간에 네 책상에서 만든 특허가 회사 업무 시간에 월급 받는 사람이 만든 특허가 어떻게? 네 개인 특허야. 회사 특허지.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로직이 아직 없어요. 그쵸? 그쵸? 네. 뭐가 됐건, 뭐, 실질관계가 어쩌고저쩌고, 뭐, 감정가가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이 판례가 조금 재밌죠.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줬어요.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인정해줘도, 그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지.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까지가 과세 제외죠? 면세죠? 300. 그쵸. 30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타 소득으로 60% 경비 처리한 게 다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처분이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법인세가 재규부돼요. 왜요? 특허를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이 부인되죠. 특허를 취득한 것 자체가 그 가격 자체가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가상각이라고 해봐야 5년, 10년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처분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는 60% 경비로 기준경비 처리하고 40%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22% 처분해서 소득세로 받아갔는데 그게 부인되고 전부 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커요. 이익소각으로 과세관청이랑 분쟁하는 거 보면 금액이 다 아까 같이 특수한 경우 정말 회사 대 회사로 막 이렇게 크게 100억씩 하는 경우들은 거의 흔치 않고 거의 99%가 다 얼마예요? 6억 언더잖아요. 배우자 증여라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나오는 액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2억에서 3억 사이. 우리나라 50% 이상 과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특허 거래는요. 판례 볼까요? 최근 판례입니다. 2023년 2월에 확정된 판결입니다. 국승이에요. 여기 보시면 19년에 18억 감정받아서 특허를 9억에 팔았어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실질조사를 받았고 과세가 되니까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19년에 행위를 했고 21년에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복은 했지만 납세 의무는 언제 생겼냐면 최초 판결에 나왔던 21년 1월 4일부터 납세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첫 판결에 나오고 난 불복한 거잖아요. 불복을 했었어도 네,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9억이라는 특허에 대해서 무형자산 감모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그 금액 얼마 안 돼요. 근데 소득세로 과세된 금액은 상당히 크죠. 9억이 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됐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크겠죠. 두 번째 판례를 볼까요? 21년에 있었습니다. 국승입니다. 또 비슷해요. 6.78억에 특허를 사고 팔았다요. 19년도에. 당연히 불복했고 기각됐어요. 조세심판원에서. 최초 판결은 2020년 11월입니다. 법인세 2번, 3번, 소득세 3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소득세만 계산해도 한 7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특허 거래 내가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금액이 크다니까.
배우자 증여 이렇게 6억 한도니까 6억에 대해서 세금 나와봐야 만에 3억일 거잖아요. 근데 특허들은 금액이 다 커. 그쵸. 청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도 보면 18년에 특허 양수도 했고 최초 20년에 판결이 나서 결국은 국승입니다. 저것도 보면은 다 적어도 대부분이 3년에서 4년이에요. 송사 가는 기간이. 이기고 지고 다 국승이었지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3년에서 4년을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6, 7억의 세금을 체납된 상태로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금융활동 가능할까요? 입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나 실질조사 맞으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조사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하게 합니다. 거기서 또 납부를 못하면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죠. 종결일로부터 대부분 판결이 딱 나오면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서가 통지서가 송달이 되고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가 날아가고 압류 결정이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 적부심 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과세 전 적부심 심사 기간이 지나거나 심사 완료가 되면 세금이 결정돼서 고지됩니다. 납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고지가 그러니까 적부심에서 받아지지 않아도 또 상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의신청, 심판 청구들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모든 기간이 내가 세금을 내놓고 싸우게 되면은 해볼 만한 거고 세금을 못 내놓고 싸우게 되면 나는 체납자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몇 억 체납한 사람이 금융거래 막히고 투자 막히고 입찰 막히고 대금 결제 못 받아요. 통장에 압류가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과세관청이랑 3, 4년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업체들은 매일 터지는 일인데 어때요, 팀장님? 이거 진짜 한심한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많은 보험 설계사가 나가서 이익수가 특허 거래를 얘기하면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체들은 설계사님들 엄청 두텁게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저께 통화하신 분도 밤에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울면서 통화하셨는데 그러니까 격분을 해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대법원까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통장에 압류되고 보증금이 압류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공장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요. 보증금을 다 깠으니까 월세로 통장에 압류돼 있으니까 뭘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 월세 받으려고 공장 지은 건데 네가 보증금을 다 까먹고 네가 나가야 새로 월세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이 양반이 그 중고기계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격분에 막 저한테 울고 전화하시고 잘 달래서 끊었어요. 조금 이따 또 전화하셔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거래하는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해서 떠넘기셔갖고 통화 한 번 했다가 늘 이래요. 늘 엄청나게 이런 일이 자주 터지는데 현 영업 현장에 이게 아무도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납세자가 이기면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서 기획조사라고 굳이 안 하더라도 실제 확인해달라고 계속 국세청에서 날라가요. 네가 지금 이번에 한 특권자 거래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국세청에 계속 날라가요. 그게 적합하게 항변해내지 못하면은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 1년의 과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 3년 안에 터져요. 내가 이익 소각을 제한하고 보험을 팔고 2, 3년 후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부분 기업이랑
보험 설계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추징 2억 5천, 6억, 8억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와중에 보험 설계사들 나 계약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얘기하는 미친 새끼들도 있어요. 진짜로 욕 처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지금 무슨 제안하는지 모르고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 방 밖으로 안 나가요. 제가 아무리 목 터지게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너무 많이 터지는 피해 사례들이에요. 뭐 과세관청과 분쟁 이게 아니라 체납 사실이 생기고 나서 채권자 투자자들과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못해요. 기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이 작으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나는 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체납 처분에서 세금 1억 5천 내래요. 내 고객들은 1억 5천 현금으로 바로 낼 수 있다. 그렇죠. 체납 1억 5천 달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죠. 네. 정말 중요한 건 이익 소각이고 특허 거래가 됐건 그 업체들이 그 세금이 처음부터 줄이고 싶었던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 세금이 매년 그 세금이 나오니까 줄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가 뭐를 회사 돈을 빼야 될 때 나올 세금을 대비해서 싸게 막아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출구 영업의 핵심들이잖아요. 싸게 막으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조사기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에서 납부, 미납 시 가산세 발생. 다 설명드렸죠. 과세당국이 조사하고 과세 처분 후에 불복 여부에 무관하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납세를 해야 합니다. 못하면 신용성 문제가 발생해요. 납세 못하면 경영활동 안 돼요.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체납 사실이 있는 기간 동안은 입찰도 못하고요. 뭐 건설회사나 관공서 입찰 비즈니스, 대기업 입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끝인 거죠. 입찰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업들은. 입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요. 예. 저희 이 사례도 있어요. 지금 기한이익 상실 처분 받은 업체도요. 7개 중에 하나도요. 신보에서 투용자 복합금융으로 33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작년에. 예. 근데 기한이익 상실됐다고 처분이 날라온 거예요. 체납세금은 3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33억을 상환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산업은행에서. 신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실물 경제를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니까 이게 머리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 2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2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금액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2억, 5억, 10억이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냥 그 기간 오늘 이 1교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세금 체납이 생기면 입찰 못해요. 지원사업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 정책기관, 지자체 신규 대출도 못 받아요. 체납 압류 발생 이슈가 생기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 융자, 지원사업 상환 문제가 생겨요. 통장 압류,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가 발생해서 거래처에 그 내용이 전달되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겨서 일이 아예 끊겨요. 그렇죠. 몇 억짜리 체납이 생기면 그냥 그 기업은 끝이에요. 법리로 싸워서 나중에 이기고 지고는 나중 문제고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업들과 이익 출구 전략이라는 영어 컨셉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과세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과세 분쟁이 생겼을 때 납세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이익 소각했다가 사고 난 사례 딱 하나 구제한 게 있어요. 대출 한도가 나와요. 대표님이 방배동에 사시니까 방배동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의 아파트 하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 처분 되기 전에 국민은행에서
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국세청하고. 이기고 지고는 몰라.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니까. 난 대출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체납 사실에서 만약에 싸우잖아요. 국세청하고 싸워서는 이길지언정 그 회사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오면 대출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투자자나 채권자, 입찰 혹은 영업심사, 지원사업 활용 등의 이슈가 아예 없는 기업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런 고객들이 있으면 이익 수강 영업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리스크도 알고 내가 볼 수 있는 베네핏도 알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싸울 수 있는 재력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저 중에 하나라도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세무사님이 쓰셨 그 3프로쇼에서 운영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제한받는 절세 기법이라는 게 사실은 절세가 아니라 본인들은 절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내용들이다. 탈세할 확률이 높다. 근데 문제는 쟤네는 안 걸렸는데, 쟤네도 했는데 안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무단횡단이랑 똑같다. 무단횡단하면 다 처벌되냐? 걸렸을 때만 처벌된다. 근데 무단횡단이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다 하나 더 발을 던지면 뭐냐면, 무단횡단은 그렇다 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 건물 나가서 요 앞에서 맞은편 식당까지 요 짧은 거리,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근데 나가서 테헤란도 8차선을 냅다 무단횡단을 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 8차선, 4차선이라는 복에 2살, 3살짜리 아이들한테는 2차선도 8차선처럼 느껴질 거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는 4차선도 건너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이익 소각이나 어떤 특정 출구 전략 영업을 선택했을 때 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전략, 이게 3박자가 안 거친 상태에서 이익 소각이나 뭐 특허 거래나 어쨌든 법인 돈을 특권자 거래를 통해서 빼는 방식의 영업을 하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99% 업체는 폐업입니다. 세금을 못 내고 과세관청이랑 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대출이 막히고 거래가 끊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자동차 업체도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물고 일어나요. 일이 끊기고 3월달부터 급여가 밀리니까 제일 먼저 근로자들이 뭐예요? 고용노동부 신고해요. 세금 이슈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실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다음 임팩트에 대해서 전혀 감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고요함과 굉장히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전달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막 법리로 이세훈이 저거 왜 이렇게 법인 영업 싫어해? 왜 이렇게 자꾸 이익 소각이나 출구 전형을 못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처방을 받을 기업 환자가 그 처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혹은 우리가 진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좋으니까 하세요라고 했다가는 너무 큰 반대급부가 날라온다라는 거고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세 문제가 아니고 세금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없어요. 세금 안 나면 죽여요? 나라에서 와서 죽이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안 내면 상거래상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우리를 죽여요. 예,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져서